계무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으시려고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렸습니다. 익숙한 말이었거든요.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비 사돈의 뺨을 후려쳤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그 아이 입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20년 만에요.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37살이었어요. 저는 이혼한 지 5년째 혼자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식당, 밤에 눈 감으면 식당. 제 인생에 그것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명절에 전화 오는 사람은 통신사뿐이었습니다. 이혼 사유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제 친구하고 법원에서 도장 찍던 날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순자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이 왜 그런 건지.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랑이라는 걸 접었습니다. 아예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다시 꺼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 본 건 식당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때쯤 남자 하나가 꼬마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바로 온 듯 작업복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은 컸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근데 그 큰 손으로 아이 점퍼 지퍼를 올려주는 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뭐 드릴까요? 제가 물으니까 남자가 메뉴판도 안 보고 말했어요. 된장찌개 하나 하고 이 녀석은 계란말이 좋아하는데 되나요? 옆에 앉은 꼬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였는데 눈이 아빠를 꼭 닮았더라고요. 크고 까만 눈. 그런데 그 눈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7살짜리한테 그런 눈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왔습니다. 항상 그 아이를 데리고요.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아이한테는 항상 계란말이. 밥은 꼭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을 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꼭 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이름이 정수라는 걸 안 건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어느 날 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점퍼를 벗어서 아이 머리 위에 씌워주고 본인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이고, 젖으셨네요. 수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 녀석만 안 젖으면 돼요. 그때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웃음 없는 눈. 그런데 아빠 등에 엎여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가슴이 시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안 오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 녀석 셋대 갔어요. 아파서.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슬픔이 이미 일상이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건설 현장 다니면서. 그 뒤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반찬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아이한테는 계란말이를 좀 더 도톰하게 말았어요. 정수 씨가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계산할 때 말했어요. 반찬 매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아니었거든요. 일부러 더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정수 씨가 식당 문 닫을 시간에 혼자 왔어요. 아이 없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저기 순자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37년 살면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 나가서 먹고 사는 게 다예요. 아들 하나 딸린 호랍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셋이 가족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잘할게요.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너무 서툴렀어요. 꽃도 없고 반지도 없고 그냥 작업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직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가족이 됩시다. 결혼식은 안 했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진짜로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자의 짐을 들고 정수 씨 집에 들어가던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7살, 까만 눈, 웃음 없는 눈. 정수 씨가 민호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얘기했지? 오늘부터 이분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잘 지내자, 응?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어요. 7살짜리가 사람을 그렇게 차갑게 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줌마는 엄마 아니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비는 했었거든요.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막상 듣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밥만 해주면 돼. 엄마는 아니니까. 정수 씨가 민호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정수 씨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웃었어요. 애써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가 잠든 뒤에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호 방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3살의 엄마를 잃은 아이. 7살이 되도록 잠꼬대에서 엄마를 부르는 아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밉지가 않았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저는 남이에요. 맞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그래도 밥은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날 밤 내일 아침 도시락을 싸기로 했습니다. 반찬 4가지, 밥은 꼭꼭 눌러 담고, 그리고 쪽지 1장, 작은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었어요.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냉장고에 붙여놓고 불을 껐습니다. 엄마는 못 되더라도 밥은 잘해주는 아줌마는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어요. 행복했냐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대단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꽃다발을 받거나 깜짝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수 씨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현장 나가기 전에 식탁 위에 우유 하나 올려놓고 가는 거. 제가 감기 걸리면 아무 말 없이 약국 봉투가 신발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주말에 민호 데리고 나가면서 순자 씨 쉬고 있어.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올게 하는 거.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요. 대신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런 게 사랑이었다는 걸. 민호는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밥상에 앉지도 않았거든요. 자기 방에서 혼자 먹겠다고 버텼어요. 정수 씨가 혼내면 울면서 엄마 밥 먹을 거야.
아줌마 밥 안 먹어. 그러던 아이가 3년이 지나니까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앉아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아빠한테만 하는 인사였지 저한테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준다는 것만으로도요. 도시락은 매일 싸줬습니다. 반찬 4가지, 밥은 꼭꼭 눌러 담고 편지 한 줄. 민호가 그 편지를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일 넣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됐어요. 사고 소식은 목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기억나요? 목요일이었어요. 식당에서 점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정수 씨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편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앞치마도 못 벗고 뛰었어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골이 무너졌대요. 정수 씨가 후배를 밀쳐내고 대신 깔렸다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3일을 살았습니다. 민호는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왔어요. 10살짜리가 혼자 버스를 타고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빠 면회 시간만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시겠습니까?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면회가 허락됐어요. 마지막 면회. 중환자실 침대 위에 정수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얼굴이 반쪽만 보였어요. 하얀 붕대 사이로 드러난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모래알 같았어요. 거칠고 부서지는 소리.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현장에서 쇠를 만지던 손, 민호 지퍼를 올려주던 손, 제 머리카락에 묻은 팔을 떼어주던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아이 부탁해. 숨이 끊어질 듯 말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운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밖에 없어. 민호 엄마가 되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혀서,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또 끄덕이고. 당신 내가 잘할게요. 민호 내가 키울게요. 약속할게요. 정수 씨가 웃었어요. 아주 작게. 입꼬리가 겨우 올라간 정도. 그런데 그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2분.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 동료 몇 명, 먼 친척 2명. 정수 씨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나하고도 왕래가 뜸했다고 들었는데 장례식장이 그걸 증명하더라고요. 민호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울지 않았어요. 10살짜리가 상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면 다시 서고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우는 것보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민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3일 동안 처음으로 아줌마 때문이야. 뭐? 아빠가 아줌마 때문에 죽은 거야. 아줌마가 오고 나서 아빠가 돈 벌려고 무리한 거야.
10살짜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칼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제게는 없었어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 사진이 웃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은 갔지만 나는 약속했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장례가 끝나고 닷새째 되는 날 고모가 찾아왔어요. 정수 씨의 누나. 장례식장에도 마지막 날에야 얼굴을 비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동생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던 사람이 동생이 죽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순자 씨, 우리 좀 이야기합시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고모가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정수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아파트도 있고 보험금도 나올 거고 내가 도와줄게. 다 관리해 줄 테니까. 그러고는 민호를 봤어요. 민호도 우리 집에서 키울게. 우리가 피가 이어진 가족이니까. 당신은 피도 안 섞였잖아. 이제 갈 때 가도 되는 거야. 그 순간 고모가 민호를 보는 눈을 봤어요.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민호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민호가 아니라 정수 씨가 남긴 돈이라는 걸. 형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민호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 동생이 저한테 부탁했으니까요. 고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뭔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주제에 피 안 섞였어요. 맞아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동생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부탁한 사람은 접니다. 형님이 아니에요. 고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갖 말을 다 했어요. 재산 노리고 왔다. 남의 아이 키우는 척하면서 돈 빼먹으려는 거 아니냐. 법대로 하겠다. 저는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재산은 한 푼도 안 쓸 겁니다. 고모가 멈칫했어요. 이 돈은 당신 동생이 민호한테 남긴 거예요. 저한테 남긴 게 아니에요. 민호가 다 클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모아둘 겁니다. 제가 벌어서 키울 거예요. 제 손으로. 고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말이 되냐? 돈 놔두고 설거지해서 애를 키운다고? 말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속했으니까요. 당신 동생한테. 고모는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제가 정수 씨의 배우자였으니까 재산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험금을 받고 전부 합쳐서 통장 하나에 넣었어요. 2억 1천만 원. 통장을 받아든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넣은 서랍을 닫을 때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이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남긴 돈이니까요. 그날 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짐은 보따리 하나, 민호 짐은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어요. 민호가 텅 빈 방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 응, 여기서 살 거야. 민호가 저를 봤어요.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들어요? 이 돈은 한 푼도 안 쓸게요. 민호 결혼할 때 줄게요. 그때까지 제가 벌어서 키울게요.
약속할게요. 서랍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은 20년 동안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몸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눈은 안 떠져요. 그냥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발을 바닥에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을 켜면 안 돼요. 민호가 깨니까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어요. 손에 익어서 더듬지 않아도 됐습니다. 양말 신고 바지 입고 겉옷 걸치고 그리고 민호 방문을 살짝 열어요. 이불이 내려와 있으면 여며졌어요. 겨울에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줬습니다. 민호가 뒤척이면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다시 잠들면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도시락부터 쌌어요.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둔 반찬 4가지. 계란말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란말이를 좋아했거든요. 정수 씨가 식당에서 항상 시켜주던 거.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밥은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헐거우면 점심때 뚜껑 열었을 때 흘리니까요. 반찬 칸은 국물이 안 새게 랩으로 한 번 더 감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쪽지 1장. 포스트잇에 1줄. 오늘도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날마다 같은 말은 아니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잘 봐. 응원해.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챙겼지? 민호 생일에는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먹자. 짧은 말이었어요. 1줄. 길어야 2줄. 민호가 이걸 읽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안 읽었겠죠. 쪽지를 치우고 밥만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일 넣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신발을 신었어요. 새벽 4시 반. 바깥은 까맸습니다. 식당까지 걸어서 20분.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었어요. 한겨울에도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걸었어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고개를 숙이고 발만 보면서 5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보다 먼저 왔어요. 매일 그랬습니다. 설거지가 제 일이었어요. 전날 밤에 쌓아둔 그릇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국그릇, 밥공기, 수저, 기름기가 엉겨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세제예요. 세제를 매일 만지면 손이 갈라져요. 손등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마디마디, 손톱 옆까지. 겨울이 되면 더 심했어요.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감아도 물에 들어가면 벗겨졌어요. 그러면 또 감고 또 벗겨지고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주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순자야, 손 좀 봐. 이게 사람 손이야?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해. 고무장갑을 끼면 그릇이 미끄러워서 깨졌어요. 깨지면 그릇값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했어요. 아침 설거지가 끝나면 점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면 또 설거지. 오후 2시쯤 끝나면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서빙. 저녁 8시까지. 하루에 식당 2곳.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밤 8시 반에 들어오는 생활. 그게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5년이 됐습니다. 돈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서랍 속에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2억 1천만 원. 그 돈이면 설거지 안 해도 됐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민호 학원비도 넉넉히 낼 수 있었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이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남긴 돈이에요. 제가 쓸 돈이 아닌 거예요. 가끔 새벽에 설거지하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밴드 위로 피가 배어 나올 때 통장 생각이 났어요. 그 돈을 조금만 쓰면, 아주 조금만 쓰면 설거지 안 해도 되는데, 그때마다 정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붕대 사이로 드러난 한쪽 눈, 눈물 한 줄기 흘리면서 이 아이 부탁해 하던 그 얼굴. 그러면 생각이 사라졌어요. 손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여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정미를 만난 건 설거지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갑내기. 직설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시원한 사람. 처음 본 날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 손 왜 그래? 사람 손이 아니잖아. 괜찮아. 원래 이래. 원래 이런 손이 어딨어. 손이 무슨 사포야. 그날부터 정미가 제 옆자리에 붙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같이 앉아 있고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정수 씨가 떠나고 민호는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고모는 끊기고 세상에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미가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설거지하다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대체 왜 이렇게 일해? 아침부터 밤까지. 돈이 그렇게 급해? 민호 학비 벌어야 하니까. 근데 남편 보험금이나 그런 거 없어? 아파트도 있었다며.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어. 정미가 눈이 커졌어요.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해?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정미가 저를 빤히 봤어요. 그 돈은 민호 아버지가 민호한테 남긴 거야. 나중에 결혼할 때 줄 거야. 그때까지 한 푼도 안 쓸 거야. 정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수세미를 집더니 옆에 서서 같이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바보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정미가 점심 반찬을 하나씩 더 챙겨줬어요. 남는 거야라면서. 남는 거 아닌 거 저도 알았어요. 일부러 더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제가 정수 씨한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더라고요. 민호한테 말을 안 했어요. 통장 얘기를.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는 이유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이 차려져 있고, 교복이 세탁되어 있고,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중학교 교복을 사야 했어요. 겨울 교복, 여름 교복, 체육복, 실내화. 합치면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어요. 야간에 세탁 공장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하루에 3만 원. 열흘이면 교복값이 나왔어요. 그 열흘 동안 하루에 4시간을 잤습니다. 수학여행비도 그렇게 벌었어요. 참고서비도. 아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야간 일을 추가했습니다. 3시간씩, 며칠씩. 정미가 혀를 찼어요. 순자야, 네가 뭔 죄가 있다고 남의 자식한테 이러고 사냐? 저는 수세미를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정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옆에서 그릇을 하나 더 집었습니다. 저녁 8시 반에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었어요. 식탁 위 도시락통. 비어 있으면 웃었습니다. 반찬이 남아 있으면 마음이 쓰였어요. 오늘 입맛이 없었나? 아니면 맛이 없었나? 하지만 대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민호가 씻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빈 도시락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도시락통을 씻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다 먹었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보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준다는 것, 제가 싼 도시락을 비워준다는 것, 그게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맛있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아줌마라는 호칭도 밥 달라는 말 외에는 잘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빈 도시락통? 그거면 충분했어요. 쪽지를 읽었는지는 끝내 모르겠어요. 한 번도 쪽지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다 읽었어요도, 그만 넣어요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넣었습니다. 포스트잇이 떨어지면 문구점에서 사왔어요. 노란색, 항상 노란색, 매일 한 장씩, 1년이면 365장, 5년이면 1825장, 한 장 한 장 갈라진 손으로 적었습니다. 읽든 안 읽든, 버리든 안 버리든, 그게 제가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으니까요. 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줌마라는 호칭이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는데 5년이 지나니까 무뎌졌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픈 것도 매일 아프면 안 아픈 척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민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가르친 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요. 다만 중학교 수학까지는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풀어줬어요. 제가 맞게 푸는 건지도 모르면서 민호가 가끔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래도 같이 앉아 있어 줬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성적표를 받아오면 식탁 위에 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도 저는 봤습니다. 상위권이었어요. 수학을 특히 잘했습니다. 성적표를 보고 혼자 웃었어요. 정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신 민호가 공부를 잘해요. 당신 닮았나 봐. 문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어요. 사춘기가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쌓여있던 게 터진 건지 민호가 변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밥 먹으라고 하면 됐어요 라는 한마디만 문 너머로 들렸어요. 도시락은 가져갔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등교할 때 가방에 넣어가는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쪽지는 더 이상 도시락 안에 없었어요. 어느 날 민호 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노란 포스트잇 뭉치를 발견했거든요. 구겨진 채로 오늘도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시험 잘 봐. 응원해 순자 아줌마. 오늘 추운데 목도리 했지? 순자 아줌마. 다 버린 거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주워서 펼쳐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읽지도 않고 버린 건지, 읽고 나서 버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도 쪽지를 넣었습니다. 내일도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버려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어머님이시죠? 면담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면담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서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어머니라고 불러주니까. 세상에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남색 카디건, 흰색 블라우스. 갈라진 손이 보일까봐 소매를 좀 내렸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면담실에 들어가니까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성적이 아주 우수해요. 의대 진학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많이 챙겨주시나 봐요.
아, 네. 대답하려는데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말끝을 흐렸어요. 아줌마라고 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그 말은 차마 못한 거겠죠. 선생님이 분위기를 읽고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적 이야기, 진학 이야기.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그 네 글자만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민호가 앞서 걸었어요. 세 걸음쯤 앞에서 등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17살,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큰 아이. 어깨가 넓어지고 있었어요. 정수 씨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어요. 민호야, 선생님이 칭찬했잖아. 의대 갈 수 있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입을 열려는데 민호가 더 빨리 걸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걷는 건데 혼자 걷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인지 창피함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줌마, 응? 왜 학교에 와요? 선생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안 바꾸려고 했어요. 왜?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좁은 월세방이니까 어디든 다 들렸을 겁니다. 민호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화가 난 건데 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왜 엄마인 척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맞는 말이니까요.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신발도 못 벗고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밥 먹고 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민호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민호는 방에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말은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를 꽉 깨물고 소리가 나면 민호가 들을까봐. 이 좁은 집에서는 울음소리도 사치였어요. 내가 뭔 자격으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뭔 자격으로 엄마랍시고 학교에 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주제에. 이 아이한테 창피한 존재인 주제에. 맞는 말이었어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었어요. 7년 동안 매일 새벽에 도시락을 쌌는데 그 아이한테 저는 여전히 아줌마였어요. 밥 해주는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알람보다 30분 먼저 깼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쌀까 말까 생각했어요. 오늘은 안 싸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익지도 않는 쪽지, 어차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도시락. 안 싸도 모를 거예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냉장고를 열고 밥을 퍼담고 반찬을 넣고 계란을 깨서 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울어서. 그래도 계란말이는 도톰하게 말았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니까.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쓸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 그게 전부였어요.
순자 아줌마는 안 적었습니다. 그날은 왜인지 그 말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뚜껑 위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밴드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이불에 쓸려서 갈라진 손가락 사이에서 피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그게 뚜껑에 묻었습니다. 작은 핏자국. 닦아내려다 말았어요. 어차피 뚜껑 열면 안 보이니까. 식탁에 올려놓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바깥은 까맸어요. 오늘도 걸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 어제와 같은 어둠.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건 눈이 퉁퉁 부었다는 것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도시락통이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밴드 하나, 새 밴드, 포장이 뜯어진 도시락 옆에 놓여 있었어요. 민호가 놓은 거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건 저와 민호뿐이니까 뚜껑에 묻은 핏자국을 받겠죠. 그리고 밴드를 꺼내 놓은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 대신, 밴드 하나. 저는 그 밴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좁은 부엌에 쪼그려 앉아서 밴드 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밴드 하나가 뭐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젯밤보다 덜 아팠어요. 어젯밤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밴드 하나를 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새 밴드를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민호가 놓아준 밴드를. 내일도 도시락을 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민호가 의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식탁 위에 입시 원서를 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걸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의학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의대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된다면 정수 씨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에 기뻤고, 의대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 생각에 무서웠어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 통장. 2억 1천만 원. 그 돈을 쓰면 간단했어요. 의대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1초도 고민 안 했습니다. 안 돼. 그건 이 아이 아버지가 남긴 돈이에요. 등록금으로 쓸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할 때 이 아이한테 통째로 줄 거예요.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러니까 등록금은 제가 벌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야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반 출근, 오후 2시까지 설거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서빙. 밤 9시부터 12시까지 24시간 김밥집 야간 주방. 하루에 3군데. 수면 시간이 3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미가 혀를 찼어요. 야,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3군데가 말이 돼? 의대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통장에서 쓰면 안 되냐고. 뭐가 아깝다고. 아깝다고 안 쓰는 게 아니야. 수세미를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약속이니까 안 쓰는 거야.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야, 순자야. 그 약속 지키다가 네가 먼저 죽으면 어쩔 건데. 저는 웃었어요. 죽기 전에 의사가운 입는 것만 보면 돼. 민호는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새벽에 제가 나갈 때 민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제가 돌아올 때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자는지 모르겠었어요. 도시락은 2개를 쌌습니다. 점심 도시락하고 저녁 도시락. 반찬을 5가지로 늘렸어요. 공부하는 아이한테 밥이라도 잘 먹여야 하니까. 고기 반찬을 넣으려면 돈이 더 들었지만 야간 김밥집 일을 하면 그만큼 나왔어요. 쪽지는 계속 넣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순자 아줌마. 야식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있어. 감기 조심해. 읽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장에서 쓰레기통에 버린 걸 봤으니까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넣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장 이후로 쓰레기통에서 포스트잇을 다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민호 방을 청소할 때마다 슬쩍 봤어요. 쓰레기통에 노란 포스트잇이 있나? 없었어요. 한 번도. 버린 건지 어딘가에 놔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합격 통보는 전화로 왔어요. 2월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줌마, 민호였어요. 전화를 먼저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합격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떨리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톤. 의대요. 합격했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 네. 진짜야? 네, 진짜요. 민호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만 알려드리려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식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는 창고 쪽.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그리고 울었습니다. 정미가 뛰어왔어요. 야, 순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호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럼 왜 울어? 합격했어. 정미야. 의대. 민호가 합격했어. 정미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옆에 쭈그려 앉아서 이 바보야. 그걸 울면서 말하냐. 나도 몰라. 그냥 눈물이 나. 둘이 밀가루 창고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했는데 정미가 기쁜 일이에요, 사장님. 하니까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수 씨한테 말했어요. 서랍 앞에 서서 당신 들어요? 민호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의사가 된대요. 당신 아들이. 통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당신. 이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때 이 돈 줄게요. 그런데 그날 밤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 응. 등록금은 제가 장학금으로 해결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장학금? 성적 장학금이요. 등록금 전액 감면이에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왜 이 아이가 장학금 얘기를 하는 건지. 아줌마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야간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걸. 등록금 때문에 3군데를 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알겠어. 고마워.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줌마였어요. 여전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이 아이가 해줬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였을까요? 등록금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이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의대 6년, 레지던트 시작.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올라간 뒤에는 집이 더 조용해졌어요. 원래도 조용했지만 사람이 하나 빠지니까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허전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려다 멈추고, 아, 민호가 없지. 도시락 안 싸도 되지. 그 순간이 매일 아침 찾아왔어요. 8년 동안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아줌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식사 잘하세요. 응, 너도. 그게 전부. 1분도 안 되는 통화.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와 서빙. 야간 일은 민호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끊었지만 나딜 2개는 계속했습니다. 민호한테 돈을 보내야 했거든요. 생활비, 교재비, 장학금이 등록금은 해결해줬지만 나머지는 제가 보내야 했으니까. 민호가 돈 안 보내도 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냥 보냈습니다. 매달 쓸 때 써. 밥 잘 먹어. 그 한마디만 적어서 송금했어요. 민호가 레지던트를 시작한 해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응. 만날 사람이 있어요. 사람? 네. 아줌마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27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말이요. 집 근처 카페에서.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57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새치가 절반이 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피부가 거칠었어요. 손은 말할 것도 없었고 뭘 입지,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옷장을 열었는데 특별한 옷이 없었어요. 남색 카디건이 가장 나은 거였습니다. 그걸 꺼내서 다리미질했어요. 갈라진 손으로 다리미를 잡으니까 다리미질하면서 손이 보였습니다. 이 손을 보면 놀라겠지. 소매를 좀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카페.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온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입은 건지. 이 아이가 양복을 입은 걸 처음 봤어요. 정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어깨 너비가 턱선이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생머리, 밝은 피부, 부드러운 눈, 연한 핑크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근데 예쁜 것보다 눈이 따뜻했어요. 민호를 바라보는 눈이 정수 씨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과 같았어요. 아줌마, 여기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짓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환하게 웃으면서 두 손을 내밀었어요. 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 아이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얼떨떨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느꼈겠죠. 제 손이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을. 하지만 수빈이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꼭 어머님 손이 따뜻하시네요. 따뜻하다고. 이 갈라진 손을. 코끝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올라올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예쁘다, 수빈이. 수빈이는 간호사였어요. 민호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대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빈이가 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원래 말이 없는 아이니까. 수빈이가 웃으면 민호가 옆에서 잠깐 미소 짓고 수빈이가 저한테 질문하면 민호가 슬쩍 제 쪽을 봤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어머님 도시락 얘기를 자주 해요. 도시락? 네.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었다고요. 민호가 그런 말 안 했거든 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계란말이가 맛있었다고. 이 아이가 누군가한테 제 도시락 얘기를 했다고. 한 번도 저한테 맛있다고 말한 적 없는 아이가. 어머님, 저도 어머님 계란말이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해줄게.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잠깐 말했어요. 아줌마. 응. 수빈이는 좋은 애예요.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아줌마한테 잘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보통은 저한테 잘해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줌마한테 잘할 거예요라고 했어요. 저한테 잘할 사람을 골랐다는 뜻일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야. 네. 수빈이가 좋으면 아줌마는 됐어. 민호가 저를 봤어요. 잠깐.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민호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보통은 먼저 가버리는 아이가 보폭을 맞춰서 제 옆에서 같이 별것 아닌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번호를 민호한테 받았나 봐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마워.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 수빈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요, 어머님. 수빈이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 씨를 사랑하지만 민호 씨를 키워주신 어머님도 존경해요. 오늘 어머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빈아. 네, 어머님. 고마워. 민호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민호가 누군가한테 저 이야기를 했구나.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망가지 않은 아이를 데려왔구나. 그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통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꺼내는 거였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통장을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당신 들어요?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민호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이제 고지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당신. 이 아이가 결혼하면 그때 이 통장 줄게요. 당신이 남긴 거라고 말해줄게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면서 웃었어요. 20년 만에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수빈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저희 엄마가 장소를 잡았거든요. 그래, 알겠어.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어요. 하지만 끝에 살짝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수빈아, 네, 어머님. 엄마가 어떤 분이야? 수빈이가 잠시 멈췄어요. 1초, 2초, 좀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그 말투에서 다 알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옷장을 열었어요. 특별한 옷이 없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했으니까요. 옷을 살 일이 없었어요. 가장 나은 건 남색 카디건이었습니다. 수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그 카디건. 흰색 블라우스 위에 걸쳤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세의 얼굴이 비쳤어요. 새치가 절반이 넘은 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 세제에 절어 거칠어진 손, 밴드 자국이 남은 손가락.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을 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뭔지, 립스틱을 어떻게 바르는 건지도 몰랐어요. 괜찮아. 깨끗하면 됐어. 거울 속에 제 얼굴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깨끗하면 됐다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소매를 아무리 내려도 악수를 하면 느끼게 되니까. 그래도 이 손이 부끄럽진 않았어요. 이 손으로 20년을 버텼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민우가 데리러 왔어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차 문을 열어준 건 처음이었어요. 타세요. 응. 차 안이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안 틀었습니다. 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어요. 턱이 살짝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네. 긴장했어? 아니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수 씨도 그랬거든요. 긴장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턱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줌마. 응. 오늘. 민우가 말을 멈췄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섰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우가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뭘 조심하라는 건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30분. 한정식 집은 강남에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알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올 곳이 아니라는 걸. 입구부터 달랐어요. 나무 문에 금색 글씨, 안내하는 직원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제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구두 사이에 놓인 낡은 흰색 운동화.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었어요. 저희 월세방 2개는 될 만한 크기. 테이블 위에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얀 도자기 위에 정갈하게 놓인 한정식. 코스 요리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루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맞은편에 빈자리 2개. 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수빈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연한 크림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예뻤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하고 반갑게. 그리고 수빈이 뒤에서 여자가 들어왔어요.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왔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향. 짧은 파마 머리, 짙은 갈색으로 균일하게 염색한. 새치 하나 없는. 얼굴은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피부가 팽팽하고 화장이 빈틈없었습니다. 짙은 버건디색 실크 블라우스, 기세 큰 금브로치, 목에 진주 목걸이가 겹겹이 걸려 있었어요. 손가락마다 금반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떠올랐어요. 밴드 자국이 남은 갈라진 제 손. 박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남색 카디건, 흰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 새치 섞인 머리카락, 낡은 은색 결혼 반지.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봐왔거든요. 사람을 평가하는 눈, 값을 매기는 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민호 어머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아이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 여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빈이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수빈이 얼굴이 살짝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전체, 한우구이, 전복죽, 갈비찜. 제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집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런 데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박 여사가 말을 꺼냈어요. 자연스러운 척. 그런데 어머님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왔구나. 그 질문이. 식당을 조금. 식당이요? 아, 식당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영은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일을. 어떤 일이요? 주방 쪽이요. 주방 쪽. 설거지라고는 말 못했어요. 박 여사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아주 작은.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 민호 씨가 건강한 게 다 어머님 덕분이네요.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었어요. 톤이 달랐으니까.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고등학교까지만. 아, 고등학교. 그때는 다 뭐. 박 여사가 물잔을 들며 웃었어요. 여유롭게. 맞은편에서 수빈이가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진짜로요. 이런 시선, 이런 질문, 이런 톤. 20년 동안 익숙해진 거였으니까. 고모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학교에서도, 계모라는 것,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 사람들이 눈을 깔고 보는 것. 익숙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민호 씨 원래 어머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심장이 쿵 했어요. 원래 어머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민호가 대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네.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박 여사가 저를 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재혼하신 어머니시라는 거죠? 재혼하신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다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박 여사 입에서 나온 단어는 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모시라는 거네요. 계모.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무겁게. 수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하지만 박 여사가 딸을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니, 사실 확인을 하는 건데 뭐가 어때서. 박 여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실망, 경멸. 수빈아, 이런 중요한 얘기는 미리 해줬어야지. 엄마가 얘기하고 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수빈이 눈이 빨갛게 변했어요. 박 여사는 딸을 한번 노려보고는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어요.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으시려고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식당 안의 소리가 전부 사라졌어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바깥 차 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렸습니다. 갈라진 손, 밴드 자국이 남은 손.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설거지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이 아이를 키운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말이었거든요. 계모 주제에, 피도 안 섞인 주제에, 당신이 뭔데?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고모한테, 세상한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올라오는 걸 참으려고. 여기서 울면 안 돼. 민호한테 창피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아이 상견례 자리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왔듯이 참으면 되는 거야.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수빈이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네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계모라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집안이 뭔데? 박 여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참아. 참으면 돼. 항상 그래왔잖아. 그때였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날카롭게. 그리고 누군가 벌떡 일어서는 기척.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하얀 게 아니었어요.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의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17살에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칠 때도 10살의 아줌마 때문이야 할 때도 이런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20년이 터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을 돌아 박 여사 앞으로 갔어요. 두 걸음. 박 여사가 올려다봤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민호 씨, 왜 말이 끝나기 전에 민호의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박 여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룸 전체를 울렸어요. 박 여사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충격, 경악,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호 목소리가 낮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분노로. 우리 어머니? 박 여사가 뺨을 잡으며 되물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우리 어머니, 27년 살면서 이 아이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도 흐리지 않게. 이분은 제 계모가 아닙니다. 박 여사가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뺨을 잡은 채로.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이분이 저를 지켰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박 여사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 2억이 넘는 돈을 한 푼도 안 쓰셨습니다. 박 여사 눈이 커졌어요. 수빈이도, 저도, 민호가 저를 알까? 그 통장을. 어떻게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은 제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시려고 한 푼도 손대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통장을, 새벽 설거지를, 전부.
갈라진 손으로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편지를 넣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못 들으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면서 20년을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분보다 위대한 어머니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룸이 고요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이 뺨에서 내려가지 않은 채로 수빈이가 일어났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저에게로 왔어요. 어머니, 수빈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꽉. 그리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 이제 아셨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박 여사가 입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돈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분이에요. 엄마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야. 수빈이 목소리가 칼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분한테 사과 안 하면 나 이 결혼 안 해. 박 여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빈아. 진심이야, 엄마. 룸안이 조용했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금브로치가 달린 블라우스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한 말의 무게를 그제야 느낀 건지 아니면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박 여사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민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서 있는 채로, 주먹을 쥔 채로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27살 남자가 의사 가운을 입는 사람이 양복 차림으로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가 천천히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 좁은 룸 바닥에 양복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 아이 머리를 만지는 게 몇 년 만인지 초등학교 때 잠결에 이마를 쓸어준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괜찮아. 목이 메어서 그 한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괜찮아, 민호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이 아이 입에서 들었어요. 20년 만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갈라진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쪽지를 넣고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엄마 행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다음 날 또 도시락을 싸고 그 20년이 이 한마디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이 한마디로요. 상견례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박 여사가 뭔가 말을 했던 것 같고 수빈이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 같고 민호가 계산을 한 것 같고 모든 게 안개 속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민호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수빈이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데려가야 한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대요. 제가 못 들은 거였어요. 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민호야. 네. 어디가? 집이요. 수빈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호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까 룸에서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 끝이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강남 거리에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불빛. 집 앞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 오래된 빌라, 3층. 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어요. 또
오늘 두 번째 올라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좁은 거실, 작은 식탁, 부엌. 이게 20년을 산 집이에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에 오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간 뒤로 명절에도 잘 안 왔거든요. 바쁘다고, 당직이라고. 저는 다 이해했어요. 의사니까, 바쁘니까, 이해 안 하면 제가 이상한 거니까. 민호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무 말 없이 좁은 거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벽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었습니다. 달력 하나 빼고, 그리고 민호의 시선이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도마, 그 위에 놓인 은색 도시락통, 아직도 있었거든요. 도시락통? 민호가 떠난 뒤에도 치우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그 도시락통을 보면서 습관처럼 밥을 퍼담으려다 멈추곤 했으니까. 앉아. 차 줄까? 아니요. 민호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마주 앉는 게 어색했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봤고 그 외에는 각자 방이었으니까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벽에 걸린 시계. 밤 9시 23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까 식당에서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 좁은 부엌에서 둘이서 조용히 듣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더 깊었어요.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큰 갈색 봉투,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어요. 노란색이 쏟아졌습니다. 포스트잇, 노란 포스트잇, 수십 장, 수백 장, 봉투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시험 잘 봐. 응원해 순자 아줌마. 오늘 추운데 목도리 했지? 순자 아줌마. 비 온다. 우산 챙겨 순자 아줌마.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먹자 순자 아줌마. 감기 조심해. 오늘도 힘내. 밥 꼭 챙겨 먹어. 갈라진 손글씨. 제 글씨. 20년치.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한 장도 안 버렸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장도요. 저는 포스트잇을 한 장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맛있게 먹어 순자 아줌마. 날짜가 없었어요. 어느 날의 쪽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새벽에 졸린 눈으로 쓴 거겠죠. 버린 줄 알았어. 제가 말했어요. 목이 메어서 겨우. 쓰레기통에서 봤잖아. 구겨진 거.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버렸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버렸어요. 읽지도 않고 민호 손이 식탁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못 버리겠더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자기 전에 다시 꺼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매일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밤에 꺼내서 서랍에 넣고 그게 반복됐어요. 매일. 의대 가서도 가져갔어요. 편지 전부. 민호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노란 포스트잇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제일 먼저 챙긴 게 이거였어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서 턱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응,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전부요.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몇 시인지 봤더니 4시 20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매일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 가시나 싶어서 한 번은 몰래 따라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혼자 걸어가시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뒷문으로 불이 켜지고 싱크대 앞에 서시는 게 창문으로 보였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설거지 하시는 거였어요. 새벽 4시 반에. 그리고 통장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그 서랍, 부엌 서랍.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줄 알았던 그 서랍.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통장 위에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도 안 쓰셨다는 뜻이잖아요. 민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뚝, 잔액을 봤어요.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자가 붙어서 민호가 이를 꽉 깨물었어요.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새벽 4시에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손이 갈라지도록, 밴드를 감아도 벗겨지도록, 겨울에 피가 나도록 민호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왜요? 왜 그 돈을 안 쓰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행세하지 말라고 소리친 놈 때문에, 엄마도 아니라고 한 놈 때문에 2억을 안 쓰고 새벽마다 설거지를 하신 거잖아요.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통장 보고 한참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아이가 왜 미친 듯이 공부했는지, 장학금을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는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화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벽 4시를, 갈라진 손을, 통장을, 전부 알면서 엄마라고 못 부른 거예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친 놈이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의사가 되면, 어머니한테 편한 삶을 드리면 그때는 자격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 바보 같은 아이가. 민호야, 고개 들어. 민호가 두 손을 내렸어요. 얼굴이 영망이었습니다. 27살 의사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말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자격?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요. 바보야.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자격이 뭐가 필요해? 그냥 부르면 되는 건데. 민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뭔가를 꺼냈어요. 봉투 하나. 이번엔 흰색, 오래된 봉투. 끝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버지 유품이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짐을 정리할 때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못 보신 거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정수 씨 글씨. 민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접힌 편지지 한 장. 정수 씨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20년 전에 잉크. 살짝 번진 곳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 같았어요.
쓰는 사람이 울면서 쓴 거예요. 민호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야. 건설 현장이란 게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니한테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순자는 내 엄마야. 뱃속에서 낳은 엄마는 아니지. 하지만 니를 사랑하는 건 친엄마하고 똑같아. 아빠가 보장한다. 아빠가 순자를 만난 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그리고 순자가 너를 받아준 건 아빠한테 가장 고마운 일이야. 나중에 네가 크면 알게 될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매일 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아플 때 이마 짚어주는 게 엄마라는 걸. 민호야, 순자한테 잘해라. 엄마라고 불러줘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글씨 위에 떨어졌어요. 정수 씨가 울면서 쓴 편지 위에 20년 뒤에 제 눈물이 겹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써놓았구나. 사고가 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민호한테 아빠가 순자를 만난 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그 문장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글씨가 안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민호가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짐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한 날하고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날. 이 아이가 같은 날에 통장과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편지 읽고 통장 보고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민호야, 새벽마다 설거지하는 사람한테 엄마 행세하지 말라고 소리친 놈이에요, 저는. 그만해. 도시락 싸주는 사람한테 창피하다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 놈이에요. 그만하라니까. 아버지가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줌마라고만 부른 놈이에요. 민호가 식탁에 이마를 댔어요.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부서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엄마, 엄마라고 했어요. 식당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호칭이 아니라, 엄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을 돌아갔습니다. 민호 옆에 앉았어요. 바닥에 엎드려 우는 이 아이 옆에. 그리고 안았어요. 27살 다 큰 남자를, 의사를, 양복 입은 어른을 껴안았습니다. 민호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아이처럼. 7살 때 잠꼬대에서 엄마 엄마 하던 그 아이처럼. 괜찮아. 머리카락을 쓸었어요. 갈라진 손으로. 괜찮아, 민호야. 민호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하지 마. 20년